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일의 법인 내부회계 관리 전담팀 소속 김두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주할 그 두 번째 교시는 내부회계 관리도 이제 고도화 실무 이슈에 대한 FAQ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코스닥 협회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22년도에 천억 이상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가 적용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시점에서 많이 구축 중이거나 혹은 구축을 완료했거나 혹은 이제 구축을 예정인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보다 실무 관련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좀 선정해 봤고요. 물론 많은 질문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이 업무를 이제 전담하면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들었던 사항 위주로 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내부회계 관리도 전담 조직 혹 인력 구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 외관법을 한번 보시면 내부회계 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외관법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이런 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정의되어 있지만 그 내부회계 관리도 평가 자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도 모범 기준에서도 이제 이러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전담 부서 혹은 기능, 내부감사 부서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별도의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즉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이삭스 전담팀 뭐 이런 팀 내에서 주도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보통 TFT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임시 조직을 구성하거나 혹은 일반 현업부서와는 좀 독립적으로 상시 조직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결국 조직 자체를 꼭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담 인력 이 수행하는 그런 기능,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제도 그럼 전담 인력 혹은 전담 팀이 왜 그렇게 필요하고 현업 TFT가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2조 이상이나 5천억 이상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미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전담팀에 대한 구성, 그 현업 TFT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천억 이상 상장사라든지 혹은 천억 이하 상장사 해당되는 회사분들께서는 아직 도대체 전담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도화 프로젝트 진행할 때 아시겠지만 현업이나 어떤 TFT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꼭 필요하고요. 특히 인터뷰할 때는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참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미비점이 나왔을 때 개선 협의라든지 검수, 산출물 확정 등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아시겠지만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내부회계 관리도 변화 관리, 즉 회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뭐 인원이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신규 프로세스가 생긴다든지 뭐 신규 사업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의 변화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평가를 최소한 분기별로 업데이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해서 이제는 계획 보고, 뭐 중간 보고, 완료 보고 등 수행을 갖다가 경영진뿐만 아니라 감사나 감사위원회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년 세 차례의 운영 평가를 해야 되는 거를 주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비점이 나왔을 때 이런 개선안에 대한 최종적인 도출 그리고 리미디에이션을 현업에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 관리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외부 감사인들이 이제 코멘트가 특히 첫 해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할 때는 많은 코멘트들이 쏟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내부회계 관리제 전담팀 혹은 전담 인력은 1년 내내 바쁘게 진행될 수밖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현업 TFT 같은 경우에도 뭐 현업 TFT는 풀타임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고도화 프로젝트 할 때도 인터뷰를 직접 해야 되는 대상이 될 거고요. 특히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을 최종적으로는 현업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선안의 확정 또 미비점이 있으면 이거를 개선하는 수행 주체가 될 겁니다.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도 내부회계 관리도 변화 부분에 대해서 전담팀에 주기적인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업데이트 될수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세 차례 운영 평가를 할 때도 어떤 운영 평가자 혹은
실제로 통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증적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이런 운영평가 테스트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IT 부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도화 프로젝트 진행을 하거나 운영 시에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조나 5천억 이상 상장사는 이미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전담 조직이나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천억 이상 상장사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1명에서 2명 사이가 한 64% 정도 되고요. 3명에서 4명까지가 한 35%, 즉 평균적으로 4명에서 보통 1명 사이에 인원을 구성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천억 이상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전담팀의 인력을 몇 명 정도 할까? 어느 정도의 감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회계 관리도 조직, 전담팀을 만든다 혹은 전담 인력을 둔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느 위치에 구성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5천억 이상 상장사를 보시면 대부분이 CF 산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감사위원회 산하도 있지만 대부분이 CF 산하로 가 있고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산하로 해서 싹스팀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50%를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어떤 기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위원회 산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어떤 그 역할이나 기능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CFO 산하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담조직 인력 구성을 몇 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크게 3가지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담 인력의 전문성, 재무 혹은 삭스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그리고 K삭스 PA,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법인을 이용해서 운영평가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외부감사 대응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걸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삭스 PA 활용 여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정말 복잡도, 즉 사업부가 1개냐 아니면 2개냐 3개냐 혹은 업종이 상당히 복잡하냐, 진행 기준을 쓰느냐 이런 등등의 복잡도와 그 다음에 현황 TFT가 정말로 참여가 엄청나게 잘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향후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유의적인 자회사가 많거나 그리고 해외 자회사가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연결 삭스도 2년 3년 후에 도래를 하는데요. 그때 가서 새로운 인원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별도로 K삭스 업무를 할 때 그런 인원들에 대한 트레이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결 K삭스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하시면, 이렇게 3가지를 주되게 고려하시면 우리 회사에 맞는 전담 조직 그리고 인력 구성을 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 K삭스 감사 하에서 도대체 감사나 혹은 감사위원회 역할, 그 지원 조직 구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 외관법에서는 감사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 및 우리가 이제 보고 모범 기준에 보시면, 자,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 관리를 평가할 때 결국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 기준이나 모범 기준, 특히 이제 감사 기준을 언급드린 이유는 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근거, 이유, 규정을 좀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레퍼런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자료들은 나중에 공유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 위주로 읽어드리지만 나중에 참고되는 자료를 보시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다 알겠는데 그러면은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도대체 회사의 내부계획 관리도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도대체 체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내부계획 관리도 평가 및 보고 모범 기준 95항에 이렇게 내부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나 내부감사께서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부분에
내용들을 보통 보고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뷰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영진의 평가 조직 현황이라든지 KS학스 팀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리고 경영진의 올해 평가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진이 평가한 수행 내역과 뭐 설계 평가나 운용 평가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미비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개선 계획 수립 완료 사항이 어떤가, 그리고 외부 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이 어떤 것이 있었나, 그리고 내부 고발 사항,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규정 중에 중요 항목이라든지 개정 필요 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 구축, 고도 업무 할 때, 그럼 감사나 감사위원회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통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7가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차 검토 그 부분에 대한 내부감사팀이든 아니면 케이스학스 팀이든 간에 어떤 1차적인 보통 드래프트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회계 관리자를 통해서 혹은 이제 감사나 감사위원회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뭐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뭐 질문사항에 대한 코멘트를 받았다면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고 마지막 아마 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리뷰, 승인안, 사인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감사나 감사위원회 분들이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잘 리뷰하고 검토했습니다 라고 하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적을 남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회나 내부감사 같은 경우에 지금 내부회계 관리도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사통제라고 그러죠. 보통 전사통제에 보면 흔히 우리가 이제 원칙 중에 특히 8번, 9번, 14번에 보시면 내부감사에 대한 역할, 전사통제 관점에서 프로드, 즉 부정에 대한 거, 뭐 위기관리라든지 내부감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통 7가지로 정의가 되고요. 이 오른쪽 같이 각각의 섹션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보통 기재하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듦으로써 흔히 우리가 고도 구축할 때 미비점으로 나오는 감사위원회나 내부감사의 기능, 역할에 대한 강화라고 했을 때 이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문서화를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 대응할 때 전사통제 관점에서의 내부감사의 역할, 책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천억 이상 상장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내부감사나 감사위원회 분들이 다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5천억 이상, 2조 이상을 보시면 자, 특히 이제 5천억 이상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 혹은 지원 인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부감사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감사위원회, 내부감사님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50% 정도가 됩니다. 2조 이상을 보시면 내부회계 전담팀에서 주로 대응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44% 정도 되고요. 근데 감사위원회 조직 산하로 가는 게 52%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회사의 감사위원회 혹은 내부감사의 지원, 조직 혹은 역할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2018년 11월 달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으로 내부감사한테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감법 전면 개정과 함께 이제는 내부감사한테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회사의 내부감사나 감사위원회 분들한테 이러한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볼 때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즉 중요한 부분을 감사위원회나 내부감사는 경영진이 하는 것처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영진처럼 통제활동을 직접 테스트하기보다는 내부회계 관리도의 평가 계획부터 그리고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경영진이 수행한 절차의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독립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사위원회 평가 방식은 이제 내부회계 관리 규정에 포함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요. 특히 이제 케이스학스 전담팀 이외에 가능하면 감사위원회 지원 인력, 조직을 지정하는 것이 좀 독립성이라든지 객관성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케이스학스를 PA하는 회계법인이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에서 감사위원회나 지원 업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령이 발생됐거나 뭐 이런. 근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대부분 조금 규모가 큰
회사에서 활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내부 감사 지원 조직이 있었냐, 그리고 감사위원회 혹은 내부 감사의 전문성, 역량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제 회사의 내부회계 전담팀 구성 정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향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됐을 때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조직이라는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7가지 항목에 대한 이제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해야 되는, 봐야 되는 체크리스트 등이 이런 3일 감사위원회 센터 ACC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일 회계법인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이제 3일 ACC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관련된 교육이나 혹은 체크리스트나 혹은 내부감사나 감사위원회 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의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사업보고서에도 우리가 내부감사나 감사위원 분들의 교육 내용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짤막한 교육들이 많이 있고요. 수료증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감사나 감사위원 분들에게 이걸 추천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전담팀이나 관련된 분들께서는 이 사이트에 오셔서 좋은 자료들, 좋은 교육 내용들을 수강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MRC는 이제 세 번째고요. MRC는 아시겠지만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 경영진의 검토 통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항목을 선정해야 되고 몇 개 정도가 적정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우리가 내부계획관리도 이제 모범 규준을 보시면 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검토 항목에는 중요 과정들의 적정성, 그리고 근거 자료의 신뢰성, 적용된 각종 계산 방법의 적정성이나 올바른 계산 결과 등을 포함해서 검토한다. 이 얘기는 이런 것들이 문서화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로 모범 규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경영진 검토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 기준 용어로 따지면 경영진의 검토 통제라고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주식 손상 검사를 예를 많이 듭니다. 뭐 정속기업 손상이라든지 혹은 관계기업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회사한테 중요한 사항이라면, 자, 과거에는 보통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평가 보고서를 받아서 그 결과값만 회사가 회계 처리에 이용하는 정도였다면, 근데 과거에도 감사인들은 이런 평가 보고서를 받으면 그 결과값만 본 게 아니고요, 거기에 사용된 가정들, 정말 매출이나 캐시플로우 추정이 적정했는지, 우리 할인율이 적정했는지, 그런 평가 로직이나 결과가 적정한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고 문서화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도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특히 복잡한 판단이나 추정이 개입되는 중요한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각각 항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걸 문서화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경영진 검토 통제 MRC의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의 사례인데요. 뭐 확정급여 채무가 매우 중요한 회사다 라고 했을 때 뭐 급여 정보에 대한 거, 그다음에 퇴직 인원에 대한 검토, 할인율에 대한 검토, 임금 상승률에 대한 검토, 뭐 자녀 근속률의 검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보면 통제 하나에 서브 통제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회사가 검토하고, 그리고 담당자가 검토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리뷰를 했는지 그 근거 문서를 보고 마지막에 뭐 재무팀장이라든지 뭐 CFO가 관련된 최종적인 사인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통 MRC 문서 사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시면 MRC에 선정이 되면 엄청난 문서와 양이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2조나 특히 5천억 이상 상장사 같은 경우에 도대체 MRC 항목을 몇 개 정도 선정했을까? 그 어떤 항목을 선정했을까? 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천억 이상 상장사를 보시면 자, 5개 이하가 거의 한 70% 되고요. 그리고 6개에서 10개 사이가 30% 정도에 되더라. 그래서 1,000억 이상 상장사나 혹은 1,000억 미만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려하셔서 MRC 항목에 회사에 맞는 수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로 보니까 복잡한 추정과 판단이 필요한 자산 손상이라든지 뭐 금융상품 공정가치평가 등 핵심 감사사항, 우리가 그때 키 오딧 매터라고 그러죠. 보통 감사인들이 감사 의견에 감사를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무적 리스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기재해 놓은 게 핵심 감사 사항이 되는데요. 그런 항목들이 주를 이루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MR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캠사항, 우리 회사의 캠사항은 뭘까? 핵심 감사항이 뭐지? 그리고 캠사항이 아니더라도 회사 감사인 입장에서 특히 시그니피컨트 리스크, 정말 중요한 리스크라고 판단하는 계정 항목이 뭘까? 그리고 회사에서 복잡한 추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중요 평가가 무엇이 있는가? 과거에 우리 회사가 중요한 수정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 이 네 가지 정도를 주되게 고민하시면 합리적인 개수의 MRC 항목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MRC 항목 선정은 중요한 게 사전적으로 외부 감사인 간의 협의와 논의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유는 연말 시점에 만약에 외부 감사인에 의해서 추가 MRC 항목을 선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니까 유형자산 손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감사인이 11월, 12월 달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MRC 항목에 넣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회사한테 빅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MRC 항목에 대해서는 상반기 정도에 혹은 하반기 빠른 시점에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이 MRC 항목이 갑자기 연말 시점에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IP, 여러분들 항상 가장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항목 중에 IP, Information Provided by an Entity, 회사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정보라는 거죠. 이건 어떤 항목을 선정하고 저희도 몇 개 정도가 적정한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으십니다. 자, 감사 기준서를 보시면 감사인은 감사 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 증거를 입수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 기준서를 지금 레퍼런스로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 감사인들도 평가를 하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도대체 외부 감사인들은 어떤 포인트를 고려하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를 바라보는지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구축하거나 혹은 운영평가하거나 외부감사인 대응할 때 조금 더 도움이 훨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자, 내부회계 관리도 모범 기준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정보의 원천과 산출 방식의 신뢰성에 관련된 통제의 파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 검토는 정보의 중요성과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회사의 통제활동에 사용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확인하는 통제의 신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보통 사례로 드는 것이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의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 이런 통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재무팀장은 대손 충당금 계산 파일이 적정하게 작성되고 이러한 산출된 금액이 전표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한다 라고 하는 통제 활동이 있다면, 자, 여기에서 활용되는 게 뭐죠? 중요한 정보가 매출 채권 연령 분석표죠. 어떤 채권이, 거래처별 어떤 채권이 연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면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이런 부분들의 정보가 결국은 대손 충당금 계산 내역을 산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연령 분석표에 대한 신뢰성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빵집을 갔는데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기계가 10억짜리 아주 비싼 기계입니다. 그리고 빵을 만드는 사람이 프랑스 제과 학교에서 10년 넘게 배운 베테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빵을 만들 때 쓰이는 밀가루가 만약에 상해에 있다면, 부패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인원,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빵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매출 채권 연료 분석표와 같이 통제활동에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가 왜곡되어 있다면 아무리 통제활동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인하는 통제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통제에 활용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 오류가 존재한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한 통제 활동을 수행한들
해당 통제에 미비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좀 전에 강조드린 것처럼 자, 채권 연료 분석표에 오류가 있다면 아무리 대손충당금 로직이나 재계산이 적정해도 대손충당금 금액이 잘못 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보의 신뢰성 검토는 정보의 중요성과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신뢰성을 검토하는 절차의 뎁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P, 인벤토리 사례고요. 그럼 모든 통제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다 관리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통제활동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무 정보,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냐를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를 보통은 구축할 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무 정보가 중요하고 이러한 재무 정보는 어떻게 신뢰성을 확인하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업 계획이다 라고 하면 사업 계획 자체에 대한 그 적정 한제에 대한 리뷰하고 검토하는 통제는 별도 통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정성에 대한 통제가 있다면 그 안에 매출채권 연륜 분석표와 적정 한제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IP 인벤토리 파일 안에서 도대체 기초의 이 기초 정보가 정말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리포트 로직이라든지 관련 컨트롤 내용을 여기에서 테스트해서 이 정보는 믿을만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집대성해 놓은 이런 IP 인벤토리 리스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 주시고요. 감사인들이 상당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다만 이 IP 인벤토리 리스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보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정보, 어떤 통제가 중요하고 그 통제에서 어떠한 정보가 중요한지를 파악하셔서 이 IP 인벤토리 리스트에 어떤 정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MRC와 비슷하게 여기에 들어온 순간 일단은 그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문서화가 상당히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IP 인벤토리 리스트에 어떤 항목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더라. 자, 그리고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이제 서베이 내역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조 이상 5천억 이상 128개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미래전략 세미나를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인 거를 좀 공지를 드리고요. 자, 보시면 IP에 대해서 인벤토리 관리하는 대상의 5천억 이상을 보시면은 10개에서 25개 이하가 한 43%, 그리고 10개 미만이 한 43%, 즉 25개에서 10개 미만까지가 상당히 많은 개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특히 1000억 이상 상장사라든지 1000억 이하 상장사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IP를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는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P가 일단은 MRC와 유사하게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P가 일단 활용되는 통제의 중요성. 자, 아까 뭐라 그랬죠? IP는 왜 우리가 IP를 정의하죠? 통제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용되는 통제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 IP가 중요하지 않는 게 전제가 되겠죠. 따라서 IP가 활용되는 통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해당 통제 활동이 중요하다면 그 해당 통제 활동에서 IP의 중요도, 즉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 우리 연련 분석 그 자료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P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대손충당금이 너무 작고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제각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 리스크를 보더라도 대손충당금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단계에서부터 이 통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외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회사는 보니까 대손충당금 금액이 중요해요. 리스크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 통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연련 분석표처럼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P가, 정보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포함이 돼야겠죠. 그리고 해당 정보의 원천과 산출 방식이 매우 복잡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IP 인벤토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요 수정사항이 발생한 IP, 우리 회사가 보니까 연련 분석표가 과거에 감사인들이 감사하면서 그 분석 자료가 잘못돼서 지적받은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그거는 IP에 우리가 인벤토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IP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IP 인벤토리에서 들어와서 관리돼야 될 항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MRC와 함께 사전적으로 외부 감사인의 협의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연말 시점에 갑자기 외부 감사인이
이거는 넣으셔야 돼요. IP에. IP 인벤토리 리스트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신뢰성 확인하는 문서화가 필요한데 갑자기 연말에 요청하게 되면 빅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MRC도 마찬가지인데 MRC도 정말로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또 너무 없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회사에 맞게 적절한 수를 갖는 게 효율적인 것 마찬가지로 IP도 마찬가지 너무 많은 것도 관리하기 어려운 거고요. 또 너무 적은 거일 때는 어떤 컨플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IP의 개수를 산정하시고 선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웍스루, 우리가 추적조사라고 그러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까? 문서검사, 인스펙션과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감사기준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적조사 수행은 많은 경우에 문단 33이라는 게 뭐냐면 설계평가를 의미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계열도 모범 기준도 보시면, 자, 추적조사에 대해서는 이건 특히 이제 모범 기준 적용 FNQ의 24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래 유형별로 한두 개의 거래를 배분으로 추출해서 거래 시작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종료 시점까지 계약서라든지 증빙서류, 회계장부 등의 거래 증적에 따라서 거래 흐름을 추적해서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활동을 설계가 적정한지를 파악하는 절차라고 추적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첫 KSAX 감사 연도에는 추적조사를 대부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다만 KSAX 감사 연도 이후라도 그 프로세스 이후에는 이 추적조사가 required는 아니지만 연도 이후라도 프로세스가 복잡하거나 혹은 유의적인 변경이 예측되거나 혹은 고위험이 증가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웍스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그럼 웍스루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좀 전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자,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어떤 우리가 자금 사이클이다. 자금 사이클에서 처음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집행을 할 때 품위서가 있고 작성하고 그걸 누군가 승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회계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후속 측정을 하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거는 즉 품위가 잘못됐을, 승인이 잘못됐을 위험, 혹은 어떤 투자의 상품에 대한 분류가 잘못될 위험, 종속기업이 돼야 되는데 관계기업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FPPL이 됐다든지 이런 식의 스페시픽한 리스크를 파악하고요.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회사의 통제, 리뷰나 승인 같은 통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보통은 웍스루의 어떤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하나의 샘플, 하나의 트랜잭션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다. 즉 투자를 갖다가 했던 상품이 회계 처리된 게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이게 집행될 때 승인된 문서, 그리고 그게 실제로 처음에 계약된 문서, 그리고 그 계약건이 처음에 품위가 있었을 때 품위서에 대한 승인 문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트랜잭션을 쭉 따라가면서 보는 거, 이게 결국 웍스루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적조사와 인스펙션의 차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게요. 결국 웍스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이클의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금 사이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자금 집행의 투자에 대한 품위부터 마지막 회계 처리까지, 그 평가까지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동일한 거래 흐름의 샘플을 각각 한 개씩 확인하는 거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PO부터 대금 회수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금 회수된 건을 한 개 샘플에서 그거를 따라가면서 관련된 프로세스나 통제에서의 PO라든지 출고, 동일한 트랜잭션에 대한 인보이스 발행 등과 관련된 거를 확인해서 이 통제가 적절하게 관련된 리스크를 제거할수록 설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거를 추적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인스펙션은 그런 하나의 트랜잭션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각 프로세스나 컨트롤별로 각각의 모집단, 그래서 PO 1월부터 6월까지의 PO권에서 하나, 그 다음에 대금 회수 승인에 대한 어떤 모집단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 이렇게 각각 한 개 샘플을 독립적으로 뽑아서 문서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차이입니다. 따라서 추적조사는 어떻게 보면 문서 검사를 포괄하는 하나의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웍스루를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정말로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 관련된 중요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련된 통제 활동이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즉 설계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런 설계평가할 때 중요한 5가지 항목은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제가 일관성이 있느냐, 즉 통제가 매년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느냐, 그 다음에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도록 통제가 설계되어 있는가, 즉 단순하게 승인하는 문서만 있는지, 아니면 승인할 때 아까 대수분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재무팀장이 승인하고 끝나는 건지, 그게 아니라 과거 로직과 일관성이 있는지, 연령 분석표의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그 로직이 적정한지, 재계산을 해봤는지, 이런 식으로 통제가 구체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시즌이라는 얘기를 쓰죠. 정밀성. 그 다음에 예외사항의 정의, 그 다음에 적시 대응 방안이 포함됐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요것만 예외사항으로 정의된 건지, 그게 아니라 정기와 일관되지 않도록 뭐 세팅이 되어 있는가, 혹은 뭐 관련된 그 사용된 정보가 적절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예외사항이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제 적용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기별로 공시를 하는데 그걸 뭐 1년에 한 번씩 통제한다든지, 통제 수행 빈도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통제 수행자, 예를 들어 재무팀장이 리뷰를 해야 되는데 뭐 영업팀장이 이런 회계에 대한 잘 모르는 분이 대도충당금 계산 파일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 수행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제 수행자의 적격성 여부, 이거가 보통 설계평가할 때 고려되는 5가지 항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RCM이라든지 별도의 설계평가 문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모범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웍스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추적조사 여부를 각각의 이제 사이클별로 고려하는 거예요. 첫 해년도에는 이 웍스루는 추적조사는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왜? 첫 해년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21년에 구축했다 하더라도 22년에는 그 증빙을 갖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이제 동일한 외부 감사인에 의해서 그 다음 연도 한번 22년이 됐어요. 근데 23년이 됐을 때 사전적으로 외부 감사인과 협의를 해서 자, 어떤 사이클,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어떤 경우는 문서검사를 하고, 어떤 경우는 질이나 이런 변화관리 항목으로 그냥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사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회사가 하는 어프로치와 외부 감사인의 어프로치가 다르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웍스루 조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동일한 거래 흐름에서 각각의 프로세스 및 통제별로 한 개 샘플을 선정하는 거고요. 자, 문서 검사는 각각의 프로세스 및 통제별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한 개 샘플을 뽑는 것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자, 추적조사는 첫 해년도에는 대부분 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 연도에는 사이클이나 프로세스의 복잡성, 그리고 유의적인 변경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기 비비점, 왜곡사항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 담당자가 중요한 교체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서 후속 연도에도 계속 추적조사를 할지 안 할지, 혹은 문서검사를 할지, 이런 여부들을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 자, 미비점은 도대체 어떤 유형이 있고 기중에 중요한 취약점이 나오면 의견 형성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건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그 기준서를 보시면 우리가 1100번이 내부회계관리도 감사와 관련된 기준서 내용입니다. 자, 통합감사 중에 시정되었거나 이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은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을 포함해서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점들이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미비점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 모범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개선된 통제가 회계연도 말 시점을 기준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에 운영되어 향후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경영진이 개선된 통제를 운영한 기간이, 그러니까 중간에 미비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경영진이 개선된 통제를 운영한 기간이 감사인이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기간 이상이라면 개선된 통제가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비점에 대한 종류 분류고요. 종류는 자, 설계상의 미비점과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자, 통제가 잘 설계되어 있는가,
근데 잘 안 돼 있다? 그게 설계상 미비점일 거고요. 설계는 잘 돼 있는데, 통제 활동이 잘 설계돼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가 잘못했거나 이런 경우에 운영상 미비점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자, 아파트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 설계도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상 미비점이 되겠죠. 근데 그 설계대로 아파트 시공사가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지었습니다. 이거는 운영상의 미비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비점 종류는 크게 두 가지에서 발견되는구나. 그리고 미비점의 분류는 우리가 미비점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금액적 크기, 즉 이거는 발생한 확인된 미비점 금액이 아닙니다. 발생할 수 있는 금액, 그 내부 통제가 빵꾸가 났다면 잘못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보안 통제 여부, 예를 들어 아까 자금에서 자금 품에 대한 승인을 할 때 자금 팀장이 승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CFO가 승인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금 팀장이 하는 통제에서 뭔가 잘못된 게 발견됐어요. 근데 보니까 CFO가 정말로 적절하게 잘 통제를 하더라 라고 하면 동일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보안 통제가 존재하게 되면 미비점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미비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별력 있는 관리자, 특히 이제 통제오나 관리자의 관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 내부의 전담팀이나 CFO나 내부의 관리자 입장에서 정말로 이게 미비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비점은 그 자체로도 고려할 수 있지만 또 종합적으로 다른 미비점과 종합적인 고려, 우리가 aggregation of deficienc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미비점들을 모아서 평가를 했을 때 결국은 이게 단순한 미비점이 될 수 있고 유의한 미비점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한 미비점이 되면 내부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우리가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항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요한 취약점이 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부회계 관리도 비적정 의견 혹은 부적정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단순한 미비점 몇 개가 합쳐져서 유의적인 미비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유의한 미비점이나 단순한 미비점이 합쳐져서 중요한 취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부분의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취약점을 볼 때, 자,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이 아니고요, 낮지 않은입니다. 모든 리모트, 즉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으면 중요한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미비점이 평가할 때 보통 이제 저희 3일 같은 경우는 이밸류에이션 프레임워크라 해서 이런 흐름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따라가면서 정말로 이게 단순 미비점이야, 유의적인 미비점이야, 중요한 취약점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감사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부회계 관리들도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도 결국에는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워크를 따라가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모범 기준에도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게 되면은 중요한 취약점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징후입니다. 징후. 따라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중요한 취약점이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사전재무제표 제출이라는 제도가 몇 년 전에 생겼는데 그것과 최종적으로 공시된 감사인에 의해서 감사받은 공시된 재무제표가 주석을 포함해서 큰 변동이 있었다면 이거는 내부 통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징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향후적으로 내부계율 감사할 때 일반적인 주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억이나 2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을 텐데, 이제 1,000억 이상 상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감사를 받으실 텐데, 보통은 이제 상반기에 평가계획 수립하고요. 여기에 설계 평가를 다시 한번 작년에 했던 걸 업데이트를 합니다. 증빙도 다 22년 걸로 갈아 끼워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 평가를 보통 3번 정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감사인도 보통 회사가 하고 나면 바로 비슷한 일정으로 감사를 수행한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주셔서 이런 일정으로 해서 1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의 개념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비점은 발생 가능성과 금액적 크기를 고려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된 그 오류 금액이 아니고요. 발생할 수 있는, 발생 가능한 왜곡 표시 위험 금액을 가지고 고려한다. 그리고 단순한 미비점, 유의적인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을 구분되는데, 자, 유의적인 미비점 이상은
감사위원회 혹은 내부감사의 보고 항목이 보고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비적정, 흔히 얘기하는 부적정 의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기중의 일부 유의적인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더라도 자, 충분한 기간 동안에 리미데이션이 되면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 기준일 현재 미비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견, 검토 의견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럼 2021년 예를 들어 22년 12월 31일 현재만 운영되면 되나요? 그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기간 동안, 근데 어디에도 이 충분한 기간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플랫상으로 볼 때는 3개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미비점이 발견되더라도 그를 식별되더라도 기준이 최대한 빠른 시점에 확인되도록 회사하고 그 회사의 설계 운영평가 일정과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설계평가 운영평가 일정을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감사인들이 11월 달에 와서 설계평가를 하겠다 혹은 운영평가를 12월 달에 와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때 미비점이 식별돼 버리면 충분한 기간 동안에 리미데이션, 개선할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전적으로 회사의 설계 운영평가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외부감사인의 특히 설계평가 이런 일정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미비점이 식별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개선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감사 의견이나 회사의 내부의 관리도 그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의견이 적정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수의 단순 미비점이 합쳐져서 유의적인 미비점이 될 수가 있고 복수의 단순 미비점과 유의적인 미비점이 합쳐져서 중요한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게 미비점이 다 단순 미비점만 있네? 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합쳐져서 유의적인 미비점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중요한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과 이런 미비점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빠른 협의와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7번째입니다. 중소상장기업 모분 기준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마지막 FAQ 항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2021년 5월 달에 우리 중소상장기업에 대한 모분 기준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부회계관리도 검토할 때도 아시겠지만 대기업용이 있었고요. 중소기업용이 따로 모분 기준이 있었듯이 이번에 이제 내부회계관리도 감사 하에서도 대기업용과 이제 중소기업용이 따로 구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배경이나 방향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하자라는 부분으로 배경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내부회계 관리도 이 하단에 보시면 모범 기준은 설계 운영 개념 체계가 있었고 그 밑에 적용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 보고 모범 기준이 있었고 거기에 적용 기법 이 4가지 세트가 있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 설계 운영 적용 기법이 새로 생겼다. 그리고 중소기업 평가 보고 적용 기법이 새롭게 제정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6개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 설계 운영 개념 체계와 하단에 있는 중소기업 설계 운영 적용 기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평가 보고 모범 기준과 밑에 있는 중소기업 평가 보고 적용 기법을 적용하는 거다. 그리고 중소기업 여부에 대해서는 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무상의 중소기업 이런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분류되고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업종별로 보통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법상 유예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다 인지하실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거라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유연하고 확대된 방식을 적용할 때에도 내부 통지의 5가지 구성 요소 그리고 10가지 원칙 그리고 75개의 중점 고려 사항이 있죠. 요게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문구를 좀 각인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차이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이 내부의 관리 모범 기준도 상당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내용을 여기 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담았고요. 향후적으로 이러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이런 중소기업 내부의 관리도 모범 기준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내부의 관리도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기존 대기업과의 비교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모범 기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독립적 평가입니다. 우리가 자가평가는 좀 힘들다라고 대기업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독립적인 평가 수행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평가도 가능하다. 단 위험이 높은 통제, 즉 중요한 추정이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계 관점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업무 흐름도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하죠.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 흐름도 없이 통제 기술서 위주로 문서화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추적 조회 절차를 약간 생략하고 질문이나 문서 검사 위주로 수행도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화나 증적 관점에서도 좀 덜 공식화된 문서, 즉 이메일 등을 기한 결제 서류라든지 메모 등도 우리가 증적으로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의 평가 시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달 기준으로 중간 평가를 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월, 12월 달에 업데이트 테스팅, 그 기간에 몇 개 샘플을 뽑아서 실제적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됐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충분한 기간 동안에 운영평가를 했다면 나머지 한 11월, 12월 이런 기간에 대한 거는 조금 웨이브를 해줄 수도 있어. 다만 변경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했을 때의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핵심 통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좀 예시로 열거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ITC 관련돼서도 조금의 약간 완화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기술 일반 통제에 대해서는 일부 영역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통제를 위주로 해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요 ITC 관련된 내용들은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인정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즉 우리가 시스템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통 IT 디펜던시가 있는 어떤 리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한 그런 리포트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때 보통 ITC 릴라이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한 에서 나온 리포트에 대해서 일정의 어떤 검증을 단순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그걸 갖다가 매뉴얼적으로 이제 수동으로 해서 사람이 그 리포트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걸로도 가능해. 근데 어떤 시스템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리포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매뉴얼 통제로 하는 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 특히 ITGC와 관련돼서 약간 완화되게 할 수 있어라고 기재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약간 퀘스천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느 정도의 완화된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접근 제한이라든지 업무 분장에 대한 리스크나 미비점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적발 통제라든지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서도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상장기업 대상으로의 모범 기준에 제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어떤 전적인 답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설계하고 무관한 운영, 그리고 운영평가 관련된 다수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5가지 구성 요소나 17가지 원칙이라든지 75개 중점 고려 사항의 적용은 다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할 때 중요한 리스크와 핵심 통제 파악 설계는 유사하기 때문에 고도화할 때는 대기업 고도화할 때의 방법론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이나 운영평가할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우리가 운영평가 시기를 11월까지 했다. 그럼 12월 정도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고 그 다음에 추가 업데이트 테스트를 하지 않는 등의 좀 유연한 방식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덜 공식적인 문서화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서화 관점에서 보시면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문서 관리가 내부 통제 관점에서는 더 관리가 용이하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메일이나 메모 형태로 만약에 통제 진정을 인정해 버리면
정말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관리 및 체계화가 더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외부 감사인한테 증적 제공할 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메모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중소상장 기업 모범 기준에도 어떤 문구가 있냐면 어떤 식으로든 해당된 증적은 제공해야 됩니다. 다만 그게 공식적인 승인문서나 품위서나 이런 거는 아니어도 되고 뭐 이메일이나 메모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메일이나 메모 같은 경우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문서, 증빙이 오히려 더 관리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전산일반 통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통은 이제 시스템에 의존되는 어떤 정보들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ITC를 해당 시스템에 해야 되는데 이런 ITC LI 대신에 시스템 리포트에 대해서 매뉴얼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엑셈 리젝 15건을 갖다가 뽑아서 정말 관련 증빙과 확인하고 그래서 이 리포트는 맞아 이런 식의 어떤 통계를 설계하게 되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련된 시스템에서 나온 리포트가 너무 많거나 그 다음에 해당되는 리포트의 주기가 월별이면은 이걸 월별로 그런 매뉴얼 통제를 수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ITC를 릴라이하고 해당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범균이 갖고 있는 조금의 한계는 존재하더라라는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도 이제 설계나 운영평가 보고 적용 기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주로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해당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좀 변경성이 높잖아요. 지금은 해당의 중소기업인데 조금 있으면은 대기업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외부 감사인의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중소기업용 내부관리도 모범 기준을 정말 꼼꼼히 읽어보시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 좀 불확실하거나 혹은 외부 감사인의 판단이나 뷰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실제 적용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구축 업무를 엄청 좀 많이 다수를 해봤는데요. 자, 외부 감사인한테 내부회계 감사 의견 적정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지만 이번 기회에 재무 관련된 실질 리스크를 발견해서 그걸 최소화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한번 우리가 고도를 해보자 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그 비공식 문서라든지 통제활동의 증적을 갖다가 정형화되고 체계적인 통제활동 설계, 운영이 이용하게 되면은 내재화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완화된 방식으로 통제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고 체계적인 통제활동의 설계 운영, 그 회사가 생각했던 재무 관련된 실질 리스크를 한번 최소화해 보자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특히 ITC 전산일반 통제의 경우도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좀 너무 등한시하거나 왜 IT는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IT에서는 정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전산일반 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데 저렇게 완화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운영이나 운영평가할 때 다만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도 모범기준 적용 기법을 활용해서 조금 유연한 적용은 할 수 있겠다. 즉 설계할 때는 제대로 하고 운영이나 운영평가할 때는 조금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할 때 훨씬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가평가를 한다든지 잔여기관에 대한 운영평가 테스트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하는 게 맞고 오히려 내부회계 관리도 감사 목적 고도화 구축 업무를 하실 때는 오히려 대기업용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면 어떤 우리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재무 관련된 실질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내재화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현재 구축 자문법인과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재무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도화 실무 이슈에 대한 FAQ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질문 사항들이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적으로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3일 내부에게 관련 전담 팀에 관련된 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강의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참 지금 확산 위기인데요. 좀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좀 행복한 그런 한가위 같은 그런 생활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